같이 오늘은 그 티벳 민족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티벳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저 사진 감상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티벳에 딱 가시면 어디나 볼 수 있는 이런 풍경들이에요. 굉장히 들판과 지금 까만 것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야크, 그 중국말로는 마오니우라고 하는 그런 소들이 이제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 하늘은 굉장히 파랗고 그렇습니다. 그 히말라야 산맥과 같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그 히말라야의 그 만년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티벳에는 좀 유명한 것이 이 아름다운 호수가 곳곳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환경을 가진 티벳인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벳의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금 이 황토색으로 보이는 그 지역이 이제 티벳 고원이라고도 부르고 그 청해 티벳 고원 뭐 이렇게도 부르고, 그런데 보통 보면 여러 개의 성이 합쳐져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호칭하기로는 그냥 티벳 고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 티벳 고원은 보시다시피 저희 나라와 너무 비교가 되고 있어요. 평지인 우리나라, 그리고 이 3,000 기본이 3,000이고 그 다음에는 막 4,600 막 사람 사는 곳이 그 정도까지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의 그 보통 저희가 한국에서 쉴 수 있는 그 산소의 양이 100%라고 하면 그쪽에 가서는 60%밖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 한국인이 가면 이제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뽕꼴란이나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도 저희가 약 1이라고 한다면 이 면적이 여기는 약 20배가 넘는 그런 면적입니다. 이렇게 넓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국의 민족 구성을 보면은 크게 6군데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들 굉장히 많을 텐데, 동북 삼성 지역에는 이제 조선족하고 만주족이 이제 주로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몽고 자치구에는 이제 몽골족, 그 다음에 회족 자치구에는 회족이 사는데, 회족은 사실 중국의 여러 소수민족이 융합되었는데 독특한 이제 문화를 형성하면서 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회족 자치구, 그 다음에 위구르족, 그 다음에 티벳 전족 자치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티벳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이고, 그 다음에 중국 남방에는 굉장히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모여서 삽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총 56개의 민족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티벳 민족이 사는데, 보면은 저희가 중국의 지도상에 나와 있는 서장 자치구 외에 청해성과 감숙성, 그 다음에 사천성에 이르기까지 또 다 이제 티벳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서는 네팔과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사실 그 지역에도 티벳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 쪽에 라다크라는 지역, 그쪽에도 이제 티벳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거는 티벳인, 영어로는 티베탄, 그 다음에 중국말로는 장족, 짱주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티벳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분들이 이제 입고 다니는 옷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입고 다니고 계시고 과거에도 이렇게 입고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앞치마 두르는 분들은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고, 이 앞치마를 안 두르시는 분들은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자분들은 이렇게 입고 다니시고, 그 인구의 20%가 이제 라마승입니다. 거기 굉장히 종교적인 집단이어서 그 라마승들은 이렇게 복장을 입고 다니고, 남자분들은 이런 옷을 입고 다니시는데, 낮에는 이렇게 한 팔을 내놨다가 추우면 이제 그 옷을 여며서 이렇게 이렇게 덮개를 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 인구 통계를 10년마다 내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로는. 근데 각각 자치주별로는 이제 매년 하지만, 국가 통계로는 이제 그 2010년도 했고 2020년도 결과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아직 그거 부족 못해가지고 일단 2010년도만 말씀드리면, 중국에서만에 속해져 있는 티벳 사람들의 인구는 약 620만 정도의 사람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티벳 문자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분자생물학 학자로서 딱 거기에 갔는데, 티벳 친구들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티베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티베더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 발음이 중국 쪽에서 온 발음도 맞는데 티벳 사람들도 중국 쪽에서 온 발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의 언어와 저희들 언어에서 중국 쪽과 비슷한 언어를 빼고 나머지 언어를 분석을 해보면 저희랑 똑같은 단어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엉덩이,
저희도 엉덩이인데 티베트 사람들도 엉덩이에요. 근데 중국말로는 피구예요.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리고 달. 이 달 같은 경우도 달도 저희도 달. 티베트 사람들도 달.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너네 이 그 문자를 조금 가르쳐줄 수 있겠냐 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좀 약간. 그랬더니 여기서 보니까 그 너무나 사실상 지금 언어학자들이 분류 체계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사실상 시노 티베탄이라는 언어 계통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노라는 거는 이제 중국, 그 다음에 티베탄이라는 거는 이제 티베트 사람들의 언어 계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푸단대학교 진리 교수님께서 나온 논문도 보면 이 그들의 언어가 중국 유전자 분석랑 언어 분석을 이번에 통합해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 중국 쪽에서 이렇게 넘어간 언어다. 티베트 사람들의 언어가 그게 최후까지도 이제 나온 결론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은 그 사람들의 자음 모음 체계를 갖추고 있고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고 또 받침이 또 있어요. 근데 저희랑 너무 동일하고요. 그리고 어순의 순서도 그 중국의 어순의 순서가 너무 틀립니다. 저희는 처음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티베트 사람들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도 기역, 지읒, 디귿, 비읍, 시읒, 미을, 히읗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첫 번째 하는 게 끄, 크, 그 저희가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이 체계가 갖추고 있다는 거죠. 왜 자음은 이런 형태로 이제 되는데 모음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아, 이, 우, 에, 오 이렇게 모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보시면 부호가 여기는 부호가 없는 거,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하나를 달면은 이, 그 다음에 우는 이렇게 아래에다 하는 거, 에는 이렇게 표시하고 오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끄를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끄에 아를 붙이면 까, 끼, 꾸, 깨, 꼬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 받침은 끝자를 붙이면 끝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이 나는 거죠. 제가 이게 되게 놀란 게 그 일본 쪽에서도 모음이 아이, 우에, 오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건 아는데 그것도 너무 비슷하고 이 자음과 모음과 받침을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놀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개시켜드렸고 그리고 티벳은 세계 주요 강의 기원입니다. 보시면 티벳에서 시작된 강이 인더스강, 다시권, 겐지스강, 황하강, 양쯔강 우리가 장강이라고 하는 양쯔강까지도 티벳에서 다 기원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형적으로 이게 생성되는 왜 이렇게 생성이 되는지 다음 부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티벳의 생활을 보면 제가 아까 소개시켰던 것처럼 그 고산 지역에서 이제 사는 야크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농촌 지역에서 나오는 이제 곡류를 가지고 그걸 빻아서 야크에 이제 치즈같이 만든 거를 가지고 이렇게 짬바라고 불리는 그런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조물조물해서 이렇게 곡류를 버터 같은 거에 이제 넣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조금 종교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거리마다 이렇게 그 기도 깃발이라고 하는 타르초를 하고 이 안에 이제 경전이 다 써 있는 거죠. 그 경전이 이제 한번 바람에 날릴 때마다 이분들은 이제 그 경전을 한번 본인들이 다 읽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니테라오에서 동네마다 이런 경전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통을 돌리면서 자신들의 무병장수와 그 다음에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오체투지라고 해서 아마 카일라스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일라스산 이렇게 신성한 산에 가서 그 자신의 몸에 5군데를 대면서 죄를 사해주는 그런 종교적인 활동들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냐면 티벳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종교 활동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불 피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종교적인 활동들이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있었던 사천성에 있었던 오명불교학교라는 곳입니다. 산이 3개를 덮고 있는 이게 다 하나하나의 집인데 여기에 이제 승려들이 다 모여서 경전을 읽고 경전을 공부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남아불교의 사원이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집단인데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티벳의 역사를 일반적인 역사를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대세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입니다. 어떻게 티벳 지형이 그렇게 3,000 이상의 그런 지형을 형성하게 됐을까에 대한 이론은 그 인디아의 원래 그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굉장히 비가 많이 올 때 이게 이동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연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사람마다 의견이 다 틀려요. 근데 요번 연도는 보시지 마시고 그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어느 날 굉장히 비가 많이 올 때 이게 합쳐져서 멘틀이 하나가 위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유라시아 대륙 쪽에 멘틀이 하나가 올라가고 그 인디아 쪽에서 왔던 그것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지층이 하나가 더 올라간 그런 구조를 형성하게 돼서 이 티벳 권이 생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강의 줄기가 우리가 주요한 강의 줄기가 다 티벳에서 시작된다라는 게 최근에 그 티벳 지역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바다에서 나올 법한 조개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고산 지역에서 화석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는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주요 강의 인더스강이나 겐지스강, 뭐 양쯔강, 황하강들이 그 기원이 티벳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바다였었더라면 바다 해변 근처였더라면 그것이 가능한 이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굉장히 지금 현재까지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티벳 민족의 기원을 보겠습니다. 워낙에는 티벳 민족이 어디서 왔을까를 이제 연구할 때 지금 노란 선을 제외한 파란 선이 과거에 이제 많이들 학계에서 많이들 얘기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유물들이 많이 관찰이 됐었고 그래서 중국 쪽 내륙에서 이렇게 티벳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의 티벳 민족이 살고 있는 그런 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가 유전자 분석이 2013년도에 이제 나왔습니다. 봤더니 이게 여기서도 논문에서도 파서블 링크라고 했어요. 가능한 선이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는 얘기하진 않지만 그 유전자 분석을 해봤더니 알타이산 쪽에서 천산을 거쳐서 그래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가 그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자료들을 이제 찾다 보니까 점점 더 신빙성 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조금 다음에 설명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벳 민족이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알타이산 쪽에서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티벳 민족이 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세기 때 송첸캄포 왕이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때는 송첸캄포 왕이 그때 당시로는 중국이 이제 당나라였죠. 근데 당나라에 그 문성공주가 시집와서 같이 오고 그 다음에 네팔에 공주가 같이 결혼을 하면서 그때의 그 티벳 지역에는 사실 샤머니즘, 본교의 불교가 이렇게 본교의 그 샤머니즘이 자리를 잡고 있다가 불교가 유입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와 샤머니즘이 같이 융합된 형태로 지금 티벳 하면 남아불교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그때 형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때 강력한 왕국을 형성하면서 송첸캄포가 또 한 일이 그 언어에 대한 문자를 만들고 법률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화폐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같이 이때 형성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이제 티벳에 1950년도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들어오게 되고 51년도에 17조 협의를 통해서 중국으로 티벳이 지금 통합하게 되었고 티벳은 지금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잠깐 이제 티벳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티벳은 그때에 조금 불만을 품으셨던 그 분들이 티벳 1959년도에 티벳 봉기를 하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인도 쪽에 지금 티벳 사람들이 꽤 살고 있습니다. 티벳은 2008년도에 굉장히 8이 넘는 지진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근데 이렇게 어둡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그 티벳에 최근에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해서 그 지역을 제3극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하고 그 지역의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2010년도 한 15년도 정도에 그
그 제3급을 치면 검색어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이제 자료 조사하면서 제3급 쳐봤어요. 엄청난 단어들, 검색어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지의 나라, 미지의 지역, 이제 티벳이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이제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오픈되어지고 같이 연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이제 티벳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부분은 이제 티벳 역사에서 유전체 분석 연구를 통해서 어디까지가 이제 밝혀졌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그 연구한 부분은 티벳이 언제 정착하게 됐고 어디서 왔고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쪽에서도 이 티벳의 유전체 분야를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고 제가 일단 역사 부분에 관련된 것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유전체 연구는 아니고 그럼 티벳권이 언제 형성됐을까를 보면 일반적인 의견은 그 5천만 년 전에 인도 장마 시기에 티벳권이 형성됐다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인데 이 사람들이 보는 거는 크게 세 가지 기준입니다. 이게 높은 지형을 이제 생성할 때에 그 동위원소를 봐서 그것들의 날짜를 그거의 생성된 연대를 추적을 할 수가 있고 또 화성집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연도를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3번이 가장 이제 최근인데 호수 분지를 조사한다는 거는 뭐냐면 티벳 같은 경우는 이게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이게 맞부딪히면서 거기에 이미 형성하고 있었던 호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형이 이렇게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거를 봐서 이제 이게 대략 어느 정도의 이게 형성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하는데 지금 이게 세계의 기준으로 봤을 적에 날짜가 아마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3.5에서 1.5 천만 년 전, 그 다음에 화성잎은 1.5 천만 년 전, 호수분지는 2.2에서 1.7 천만 년 전, 뭐 이런 고형지대가 고산 지역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략 뭐 아주 많이 벗어나진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학계로는 그냥 이런 요소들을 봐서 그 고산 지역이 형성된 거는 약 3에서 1천만 년 전, 요로 학계에서는 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티벳인이 티벳 보원으로 언제 이동해서 정착해서 살게 됐는지를 유전자 분석을 한 거를 한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문명이 처음에 여기서 발생을 하고 다들 이렇게 방향으로 이동을 했겠지라는 게 일반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 그 티벳 지역에만 사는 야크 유전자로 최초 티벳인의 이동 시기를 분석하고 정확하게는 정착 시기를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게 야크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티벳 지역과 청해, 사천 지역에 이렇게 퍼져서 사는데 그때의 그 먹을거리가 되고 같이 이동 시기가 됐던 야크가 같이 이동했을 거라는 근거로 이 논문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 부분에 보시면 요거는 그 야생 야크라고 해서 그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길려지지 않고 야생적으로 혼자 고립되어져서 사는, 그래서 이 야크들은 비교적 그 유전적인 변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됐던 고립된 그런 유전자를 보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생축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가축 야크라고 해서 그 넓은 지역에 퍼져서 사는 그런 야크들의 유전자를 구분해서 보면 과거에 그 야생 야크 대비 그 가축 야크의 유전적인 차이를 봐서 이 시기를 대략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 야크와 그 가축 야크가 서로 유전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그래서 이동 시기를 해서 밝혔는데 이건 유전적인 분석법으로 해서 밝혀봤더니 대략 뭐 많이 떠돌아다녔을 수는 있어요. 근데 7,300년 전 정도부터 이 티벳인들이 이 지역에 와서 정착해서 살았고 약 3,600년 정도부터 수가 급증했다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7,300년 전에
보면은 약 신석기 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티베트권이 정착을 하고 3,600년 전에 부족이 활성화돼서 이거는 부족이 활성화됐다는 얘기는 야크수가 6배로 증가하는 그런 걸 보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이 됐고, 그 후에 7세기에서 9세기 때 각각 이렇게 민족 단위로 존재를 하다가 그 아까 말씀드린 송첸카프 왕에 의해서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티베트인이 어디서 왔을까를 유전적인 분석법으로 보면, 지금 제가 이 사진으로 본 거는 그 유전체 분석이 나오기 전에 티베트인은 중국에서 이렇게 기원해서 온 거다라는 거에 결정적인 증거 사진입니다. 이게 라자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그런 유적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지역에서 이런 유적을 통해서 보니까 중국인이 가서 이제 티베트 사람들의 그런 기원이 됐구나 라는 게 이게 그 증거의 사진입니다. 근데 그거가 최근에 이제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그 티베트인과 중국 한족의 유전적인 차이를 밝히는 그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전체 유전체의 92%를 조사했을 때 30개 정도가 유전체 한족과 다르게 보여요. 지금 보시면 이게 바코드인데 위에가 이제 그 티베트 사람들이고 이게 한족을 대상으로 이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그게 각각의 이제 해플로타입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각각 유전체의 그 유의한 그 마커에 대해서 나오고 안 나오고의 그 차이를 보면은 지금 티베트인과 한족 간의 그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다는 거고, 여기 지금 초록색 잘 안 보이시는데 이 초록색이 뭐냐면은 그 알타이산 근처에서 알타이산과 시베리아 산 쪽에서 했던 대바소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바소인에 그 고대 유전자가 있습니다. 고대 유전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3개 정도 해서 그 같이 데이터를 같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티베트 사람들의 유전자가 그 대바소인의 유전자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증거가 되는 그런 사진이고, 왜냐면은 이 대바소인은 지금 샘플이 많이 없으니까 고대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과 굉장히 특별한 어떠한 고대 인류의 그런 유전자가 있었는데 그게 발견된 게 2010년도인데 그게 대바소인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근데 그 유전자가 보통은 그 알타이, 우랄, 시베리아 그쪽에서 존재했던 그런 유전자로 보이는데 그게 티베트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는 이제 각각의 틀린 유전자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유전자의 특징들은 이 알타이 산 쪽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천산을 거쳐서 이렇게 정착한 거라는 그런 논문을 낸 결과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새롭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바소인 같은 경우에는 8만 년 전에서 지금 약 2만 년 전까지 이제 살았던 그런 고대 인류로 평가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이동 시기는 약 5만 년 전에서 2만 년 전에 티베트 사람들이 와서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런 루트로 저희가 그 중국 쪽에서 티베트 쪽으로 와서 정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들이 어떤 근거로 만약에 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살펴보면 이제 그쪽에서 화루가 발견되거나 아니면 발굴된 유산, 그다음 언어 전파의 흔적이라든가 발굴된 것이 이쪽에서 발견된 것과 이쪽에서 발견된 유적들이 이제 비슷하게 보이는 점 등을 통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루트로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 알타이 산 쪽에서 천산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유적을 통한 그 루트도 얘기가 있고 그 유전체 분석을 통한 루트가 있는데 이게 서로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는 거죠. 근데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한 2년 전에 이 천산 쪽에서 고분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 고분이 그 삼국시대에 백제랑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분과 모양이 동일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카자흐스탄 지역의 그 천산 쪽이랑 인접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발굴단도 이쪽에 파견이 돼서 같이 연구를 진행한다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이동한 거라는 게 티베트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했고, 저희도 사실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알타이 민족인지 아닌지 사실 학계에서는 아직 이게 딱 그거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이게 티베트 사람과 우리나라와는 뭐가 연관이 있다, 언어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뭐 유전학적으로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거나 유물론적이나 보면 연관이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동 경로는 약 3만 년 전에 티베트권으로 티베트 사람들이 이동했고, 그 다음에 7,300년 전에 정착 생활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3,800년 전에 약 정착 인구수가 증가하게 됐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을 굉장히 빨리 한 것 같은데, 티베트 언어 고찰을 제가 넣은 부분은 사실상 이게 전체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논문이에요. 2003년도에 사이언스에 나왔던 그런 논문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게 알타이어 계열 지도고, 그리고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시노티베탄에 대한 그런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인도 쪽에 이런 언어인데, 지금 보시면 사실상 이 부분은 시노티베탄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베트의 언어와 시노라는 거는 이제 중국이잖아요. 근데 그게 언어가 극명하게 틀립니다. 문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명하게 틀린데, 언어학계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로 묶여져서 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실질적으로 알타이 계열의 언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실 회사에는 인도 친구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 가서 티베트 친구들도 만나봤어요. 근데 제가 인도 친구들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역할도 했거든요. 가르쳐도 봤거든요. 그랬더니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이거는 우리나라 언어랑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언어랑. 우리나라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도 친구들도. 그래서 저는 티베트 친구들도 만나봤는데 너무 저희랑 비슷하고. 근데 제가 그냥 받아들이기로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와 그리고 티베트의 언어와 우리나라 언어는 굉장한 밀접성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받아들여진 거는. 근데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게 외국인 분들이 이제 학계에서 많이 내신 부분인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서로 다른 언어다라고 구분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유전될 수 있는 부분은 유전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습득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언어를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그런 중심으로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 인도 쪽 언어와 티베트 언어와 우리나라 언어와 일본 쪽의 언어를 공통적으로 더 연구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 기원과 어떻게 유전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밝히고 싶고, 유전학적으로도 지금 티베트인과 우리나라의 그 연관성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굉장히 전문가가 얘기를 한 거예요. 티베트는 왜 중요하냐면 실크로드의 연결이고, 그 다음에 남아시아로도의 연결이고, 유럽까지 연결되는 그 교차점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티베트라는 지역은 남아시아도 연결이 되고 실크로드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유럽까지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와도 사실 연결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어와 유전체 분석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하게 된다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이 언어와 유전체 분석을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